생각에 관한 생각 다시 11. 데니얼 카너먼 지음, 이창신 옮김. 3부 과신. 23. 외부 관점. 나는 아모스와 공동 연구를 시작하고 몇 해 지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판단과 결정을 넣어야 한다고 이스라엘 교육부 관리들을 설득했다. 교과 과정을 설계하고 그에 따라 교과서를 집필하기 위해 내가 소집한 팀에는 경험 많은 교사, 심리학 분야의 내 제자, 그리고 당시 히브리 대학 교육대학원 원장이자 교과 과정 개발 전문가인 시모어 폭스가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약 1년간 매주 금요일 오후에 만나면서 학습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챕터 2개를 쓰고 교실에서 시험 삼아 수업도 몇 차례 해보았다. 그러면서 다들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느꼈다. 하루는 불확실한 양을 추정하는 절차를 토론하던 중에 문득 실제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교과서 초안을 완성해 교육부에 제출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추정해 보라고 했다. 우리가 이미 교과 과정에 넣기로 한 절차를 그대로 실행해 볼 심사안이었다. 이 절차에 따르면 집단에서 정보를 이끌어내는 적절한 방법은 공개 토론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각 구성원의 판단을 비공개로 수집하는 작업으로 시작한다. 흔히 하는 공개 토론보다 이 방식이 집단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기에 더 적합하다. 나는 추정치를 모아 칠판에 결과를 적었다. 여러 추정치는 얼추 2년을 중심으로 최저는 1년 반, 최고는 2년 반이었다. 이때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나는 교과 과정 전문가인 시모어에게 우리처럼 교과 과정을 아예 처음부터 새로 짰던 팀이 있었냐고 물었다. 당신은 새로운 수학 같은 몇 가지 교육 혁신을 도입하던 때였고 시모어는 그런 팀이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렇다면 그 팀들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아느냐고 묻자 그는 몇 팀을 아주 잘 안다고 했다. 나는 그들이 언제 지금 우리만큼의 진전을 이루었는지 기억해 보라고 했다. 그들은 그 시점부터 교과서 집필을 마칠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그는 말이 없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여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는 듯 하더니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 그게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우리와 비슷한 단계에 있던 팀이 모두 작업을 끝낸 건 아니었어요. 상당히 많은 팀이 끝을 보지 못했죠. 걱정스러웠다. 우리는 일을 끝내지 못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불안감이 커졌고 그에게 상당히 많은 팀이라면 어느 정도냐고 물었다. 그는 약 40%라고 했다. 연구실에 우울한 기운이 드리웠다. 다음 질문은 뻔했다. 끝낸 팀은 얼마나 걸렸나요? 그가 대답했다. 7년 안에 끝낸 팀은 없었던 것 같아요. 10년 넘게 걸린 팀도 없었고.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다. 우리 능력과 재원이 그 팀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들과 비교해 우리 순위를 매긴다면요? 시모어는 이 질문에 주저없이 대답했다. 평균 아래예요. 많이 아래는 아니지만. 이 말은 팀에서 상당히 낙관적인 추정치를 제시했던 시모어를 포함해 모든 이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내가 질문을 던지기 전까지 시모어의 머릿속에는 그가 아는 다른 팀의 진행 상황과 우리 미래에 대한 그의 예측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다. 시모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기분은 단지 우리가 아는 사실만으로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분명히 알고 있었다. 최소 7년과 실패 확률 40%가 조금 전에 우리가 종이에 적어낸 숫자보다 우리 작업의 운명에 더 가깝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새로 등장한 예측은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꽤 잘 진행되는 것 같은 작업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야 끝날 수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놓인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이상한 사건들의 전말을 보여줄 마법 구슬 따위는 없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약 2년 안에 교과서를 집필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계획뿐이었는데, 다른 팀은 실패하거나 터무니없이 오래 걸렸음을 보여주는 통계와 상반되는 계획이었다. 우리가 들은 것은 기저율 정보였고, 우리는 거기서 인과관계 이야기를 추론해야 했다. 그렇게 많은 팀이 실패했다면, 그리고 그나마 성공한 팀도 아주 오래 걸렸다면, 교과과정 설계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런 추론은 이제까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우리 경험과 상충된다. 시모어가 알려준 통계는 결국 다른 기저율과 비슷한 취급을 받았다. 적어도 재빨리 제쳐두기. 우리는 그날로 일을 접어야 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실패 확률이 40%인 이 일에 6년을 더 쏟아부을 생각은 없었으니까. 끝까지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쯤은 분명히 감지했어야 하는데도 누구도 그 경고를 당장 일을 그만둘 설득력 있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몇 분간 두서없는 토론 끝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힘을 합쳐 하던 일을 계속했다. 교과서는 8년 뒤에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때 나는 이미 이스라엘에 살지도 않았고 그 팀을 나온 지도 오래였다. 팀은 예상치 못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작업을 완성했다. 교육부의 애초 열정은 교과서가 나올 때는 이미 시들해진 상태였고, 새 교과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당혹스러운 이 이야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으로 남았다. 나는 여기서 세 가지를 배웠다. 하나는 매우 다른 두 가지 예측 방식을 구분하는 법을 그 즉시 우연히 알게 된 것인데, 아모스 하나는 훗날 이를 내부 관점, 외부 관점이라 이름 붙였다. 두 번째는 교과서 집필에 약 2년이 걸릴 것이라는 애초 우리 예상은 계획 오류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이다. 우리 추정치는 현실적 평가라기보다 최상의 시나리오에 가까웠다. 뒤늦게 인정한 세 번째는 교훈은 그날 그 작업을 포기하지 않았던 어리석음. 그러니까 내가 비합리적 인내라고 부른 어리석음이다. 선택의 기로에선 우리는 모험은 포기하지 않고 합리성을 포기하고 말았다. 내부 관점에 끌리는 성향. 오래전 금요일 그날 교과과정 전문가 시모어는 똑같은 문제를 두고 두 가지 판단을 내렸고 사뭇 다른 답에 도달했다. 내부 상황을 고려하는 내부 관점은 시모어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해당 작업의 앞날을 평가할 때 자동적으로 채택한 관점이다. 우리는 당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경험 안에서 증거를 찾으려 했다. 당시 우리는 계략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앞으로 몇 챕터를 쓸 예정인지, 이미 완성한 두 챕터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우리 중에 좀 더 신중한 사람이 있었다면 자신의 추정치에 오차 범위로 몇 개월을 더했을 것이다. 잠깐의 경험만으로 앞날을 예측한 것은 실수였다. 우리는 눈앞의 정보를 근거로 예측하고 있었다. 보이는 것이 전부였던 셈이다. 우리가 쓴 두 챕터는 아마도 다른 챕터보다 쉬웠을 것이고 당시 우리 몰입도는 최고였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전 미국 국방장관 도널드 럼즈펠트가 했던 유명한 말,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날 교과서 집필을 그토록 오래 끌게 될 일련의 사건을 예견하기란 불가능했다. 이혼, 질병, 관련 공무원과의 공조난항 등 그 일을 지연시킨 사건들을 미리 알 수는 없었다. 그런 일들은 집필 속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오랜 기간 아예 손을 놓게 만든다. 물론 시모어가
아는 다른 팀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들도 얼마든지 실행 가능해 보였던 일을 7년을 끌게 하거나 아예 마무리하지 못하게 하는 사건을 미리 상상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자신이 마주한 성공과 실패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계획이든 여러 경로로 실패할 수 있고 그 대부분이 예견하기 어려울지언정 대규모 작업에서 무언가가 잘못될 확률은 높다. 시모어는 내 두 번째 질문을 받고 우리와 비슷한 사례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참고 부류에서 성공의 기저율을 추정했다. 실패 확률 40%, 완성까지 소요시간 7에서 10년. 이 비공식 조사는 과학 기준을 충족하는 증거라 할 수 없지만 어떤 사례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그 사례가 속한 범주가 전부일 때 그 범주의 기저율로 해당 사례를 예측하는 기준치 예측에 타당한 기초는 제시한 셈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기준치 예측은 이후 조정을 위한 기준점이어야 한다. 만약 어느 여성의 키를 추측할 때 그 여성이 뉴욕시에 산다는 사실밖에 모른다면 뉴욕시에 사는 여성의 평균 키를 최대한 정확히 추측하는 것이 기준치 예측이다. 그런데 이때 그 여성의 아들이 고등학교 농구팀의 선발 센터라거나 하는 특정 경우에만 해당하는 정보가 있다면 애초 추정치를 평균에서 적절한 방향으로 옮기는 식으로 약간 조정할 것이다. 시모어가 우리 팀을 다른 팀에 비교한 것을 보면 우리 팀의 결과는 그렇지 않아도 암담했던 기준치 예측보다 약간 더 안 좋으리라고 예측했어야 했다. 비슷한 다른 상황을 고려하는 외부 관점 예측이 우리 문제에서 놀랍도록 정확했던 것은 요행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일로 외부 관점의 타당성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외부 관점을 옹호하려면 보편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참고 부류가 적절히 선택되었다면 외부 관점은 대략의 수치를 제시할 테고 우리 사례에서 그랬듯이 내부 관점 예측은 그 수치의 근처도 가지 않을 수 있다. 심리학자에게는 시모어가 모순되는 두 가지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이 대단히 놀랍다. 그는 적절한 참고 부류의 통계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 지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추정치를 내놓았다. 내부 관점에서 나온 시모어의 예측은 기준치 예측을 이용한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는 기준치 예측을 생각지도 못했다. 그의 예측은 우리의 특수한 여건을 기반으로 했다. 톰 더블 실험의 참가자들처럼 시모어도 관련 기저율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것을 적용해야 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시모어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외부 관점을 알 수 없었고 따라서 타당한 기준치 예측을 내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을 하면서 다른 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내가 외부 관점을 물었을 때 나를 포함해 다들 깜짝 놀랐다.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사람들은 개별 사례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그 사례가 속한 부류의 통계를 살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막상 외부 관점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단체로 그 정보를 무시했다. 당시 우리 행동을 지금은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심리학 교육의 무용성을 보여주는 실험과 비슷하다. 니스백과 보기다의 학생들은 약간의 정보, 짧고 단조로운 인터뷰를 알고 있는 개별 사례를 예측할 때 그들이 방금 배운 전체 결과는 완전히 무시했다. 몸이 건조한 통계 정보가 해당 사례에 대한 개인적 느낌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 통계는 일상적으로 무시된다. 외부 관점은 내부 관점과의 경쟁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 내부 관점을 선호하는 성향은 더러 도덕적 의미를 함축한다. 한 번은 유명한 변호사인 사촌에게 참고 부류에 관해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이번 같은 경우에
피고가 승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는 모든 경우는 유일무이하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는데 그의 눈빛에서 그가 내 질문을 부적절하고 피상적이라고 느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사례의 유일무이함을 자신만만하게 강조하는 태도는 의학계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이와 반대되는 증거 중심 의학이 발달하고 있는 최근 추세와도 맞지 않는 태도다. 의학 통계와 기준치 예측은 환자와 의사가 나누는 대화에 점점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외부 관점을 바라보는 의학계의 상반된 감정은 통계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절차의 비인간성을 우려하는 태도에서 여전히 드러난다. 계획 오류. 외부 관점 예측과 최종 결과를 고려하면 금요일 오후에 우리가 내놓은 애초의 추정치는 거의 망상에 가까웠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작업 결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사례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아모스와 나는 계획 오류라는 말을 만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비현실적으로 최상에 가까운 시나리오를 짤 때, 비슷한 사례의 통계를 참고했다면 더 나은 예측을 할 수 있었을 때, 계획 오류 사례는 개인, 정부, 업계에 널렸다. 끔찍한 사례를 열거하자면 끝도 없다. 1997년 7월 에든버러의 스코틀랜드 의회 건물을 새로 짓자는 제안이 나왔고 총 비용은 4천만 파운드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1999년 6월에 해당 예산이 1억 9천만 파운드 책정되었다. 2000년 4월에는 의원들이 약 1억 9,500만 파운드를 상한액으로 책정했다. 그러다가 2001년 11월이 되자 최종 비용 추정치라며 2억 4,100만 파운드를 요청했다. 2002년에는 이 최종 비용 추정치가 2번 올라 그해 말에 2억 9,460만 파운드가 되었다. 이 추정치는 2003년에 다시 3번 더 올라 그해 6월에 3억 7,580만 파운드가 되었다. 건물은 2004년에 마침내 완공되었고 약 4억 3,100만 파운드가 들었다. 2005년에 1969년과 1998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착수된 철도 프로젝트를 조사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예상 승객 수가 부풀려진 경우가 90%를 넘었다. 심지어 실제 승객 수가 예상치를 밑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는데도 조사 기간 30년 동안 예측은 나아지지 않았다. 프로젝트 기획자들은 철도 이용객 수를 평균 106% 부풀려 예상했고 비용은 평균 45% 초과되었다. 관련 증거가 점점 쌓여가도 전문가들의 증거 의존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2002년에 주방을 개조한 미국 가정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예상한 비용은 평균 18,658달러였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평균 38,769달러였다. 기획자와 의사결정자의 낙관이 비용 초과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주방 개조업체든 무기업체든 일상적으로 애초의 계획에 추가된 부분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비록 고객에게는 말하지 않더라도 선뜻 인정한다. 이런 경우에 예측 실패는 고객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희망사항이 얼마나 늘어날지 상상하지 못한 탓도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은 현실적인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지켰더라면 지불했을 비용보다 훨씬 많아진다. 애초에 예상 오류에 고의성이 없다고도 장담할 수 없다. 비현실적인 계획은 상관이나 고객이 계획을 승인해 주길 바라는 욕심에서 나올 때도 자주 있다. 여기에는 단지 비용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완공 시일이 더 걸린다고 해서 애초 계획을 중간에 그만두는 일은 흔치 않다는 사실을 아는 탓도 있다. 이런 경우에 계획 오류를 피할 가장 큰 책임은 그 계획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있다. 이들이 외부 관점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계획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계획 오류 줄이기. 그날 금요일 오후 이후로도 계획 오류를 진단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은 더 없었지만 계획 오류 개선에 대한 생각은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아모스와 나는 직관적 예측을 개선하는 문제를 다룬 초기 논문에서 비슷한 사례에 나타나는 통계를 무시하는 흔한 성향이 어쩌면 미래 예측에 나타나는 오류의 주범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분석자나 기획자는 외부 관점을 이용하려고 애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덴마크의 유명한 기획 전문가이자 지금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벤트 플루비에르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말로 우리 주장을 지지했다. 예측 방식을 개선해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단일한 충고로는 가장 중요한 충고가 아닐까 싶다. 위험이 따르는 비슷한 다른 사업에서 나온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외부 관점을 택한다고 말하며 이 방법으로 계획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계획 오류에 대처하는 이 방법에 이제는 참고 부류 예측이라는 전문적인 명칭까지 붙었다. 플루비에르는 여러 나라에서 교통 프로젝트에 이 방법을 적용해 왔다. 외부 관점을 실행할 때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전 세계 수백 개 프로젝트의 기획과 결과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며 더불어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초과될 수 있는지, 유형이 다른 프로젝트는 얼마나 실적이 부진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통계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플루비에르가 적용한 아래 예측법은 기저율을 무시하지 않기 위해 추천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1. 적절한 참고 부류, 주방 개조, 대규모 철도 프로젝트 등을 찾아낸다. 2. 참고 부류의 통계를 입수한다. 철도 1마일당 비용, 지출이 예산을 초과한 비율 등 이 통계를 이용해 기준치 예측을 내놓는다. 이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다른 프로젝트보다 낙관 편향이 나오리라 예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해당 사례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정보를 이용해 기준치 예측을 수정한다. 플루비에르 분석의 목적은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당국의 비슷한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비용 초과나 시간 초과 통계를 알려주어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자들은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하기 전에 비용과 편익을 현실적으로 평가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들은 비용 초과에 대비해 예비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고 싶어 한다. 사실 이런 예비 조치가 되레 그런 상황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흔하다. 어떤 공무원은 플루비에르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비 예산과 수주 업체의 관계는 고기와 사자의 관계나 다름없어요. 다 먹어치울 겁니다. 각 조직은 재원을 경쟁적으로 확보하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경영자의 성향을 통제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제대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면 계획이 정확하게 실행될 때는 기획자를 포상하고 다가올 어려움을 예측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 생길 여지를 감안하지 못했을 때 벌칙을 준다. 결정과 오류. 그날 금요일 오후 이후로 30년도 더 흘렀다. 나는 종종 그때를 떠올리며 해마다 강의에서 그 일을 여러 번 언급했다. 지인 중에는 그 이야기에 질린 사람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거기서 새로운 교훈을 얻곤 했다. 아모스와 함께 계획 오류를 처음 발표한 뒤로 거의 15년이 지나 댄 로벨로와 함께 그 주제를 돌아보았다. 우리는 함께 결정 이론을 대략적으로 만들어 보았다. 낙관 편향은 위험을 떠안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내용이었다. 경제의 표준 모델인 합리적 모델에 따르면 사람들은 승산이 좋을 때 위험을 감수한다. 성공했을 때의 이익이 커야 실패로 비싼 대가를 치를 확률을 어느 정도 감수한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다. 위험이 따르는 프로젝트의 결과를 예측할 때 경영자들은 너무나 쉽게 계획 오류에 희생된다. 그리고 그 오류에 빠져 이익, 손실, 확률을 합리적으로 저울질하기보다
망상에 가까운 낙관주의에 기초해 결정을 내린다. 이익을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해 예측하며 실수와 오산 가능성을 간과한 채 성공 시나리오를 짠다. 그 결과 예산대로 또는 일정대로 끝날 것 같지 않거나 기대한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 같은, 심지어 끝낼 수나 있을까 싶은 계획을 밀어붙인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항상은 아니지만 흔히 자기가 맞닥뜨린 승산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탓에 위험한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뒤에서 이 주제를 몇 번 더 다룰 예정이다. 사람들이 왜 소송을 제기하고 왜 전쟁을 일으키고 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이다. 검증 부재. 나는 여러 해 동안 교과 과정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지인 시모어에게 배운 교훈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우리 프로젝트의 미래를 추측하면서 비슷한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교훈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 이야기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똑똑한 질문자이자 영악한 심리학자 역할을 맡았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야 실제 내 역할은 멍청이 대장에다 무능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프로젝트는 내가 시작한 것이었고, 따라서 그 일이 적절한지 주요 문제는 팀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은 내 책임이었는데도 나는 그런 검증을 하지 않았다. 내 문제는 더 이상 계획 오류가 아니었다. 시모어가 요약한 통계를 듣는 순간 계획 오류에서 벗어난 셈이다. 그 자리에서 추궁을 받았더라면 나는 우리 예측이 말도 안 되게 낙관적이었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심하게 추궁을 받았더라면 프로젝트가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했고 적어도 패배를 선언하고 짐을 싸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시인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나를 추궁하지 않았고 토론도 없었다. 우리는 그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드러내놓고 예측하지 않은 채 일을 계속 추진하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애초에 그런 예측을 하고 시작했던 것은 아니니 일을 계속 밀고 나가기는 어렵지 않았다. 처음부터 타당한 기준치 예측을 내놓았더라면 그 일에 뛰어들지 않았겠지만 이미 상당한 노력을 투자한 뒤였다. 매몰 비용 오류의 사례로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그 시점에서 포기한다면 우리는, 특히 나는 당혹스러웠을 것이고 또 포기할 만한 절박한 이유는 없어 보였다. 위기 상황에서 방향을 바꾸기는 쉽지만 그때는 위기가 아니었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 관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을 뿐이었다. 외부 관점은 우리와 직접 관련 있는 나쁜 소식보다 무시하기가 훨씬 더 쉬웠다. 당시 우리 상태를 가장 적절히 표현한다면 무기력일 것이다. 우리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면서 하던 일을 계속했다. 그 이후로 내가 팀에 속해 있는 동안에 합리적인 기획을 다시 시도해 본 적은 없었다. 팀원들이 합리성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는 현명해지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외부 관점을 알아보려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 습관이 몸에 뵐 것 같지는 않다. 외부 관점과 관련한 말들. 그는 내부 관점을 택했다. 이제 그만 자기 경우를 잊고 다른 사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봐야 한다. 그는 계획 오류에 빠져 최상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그 계획이 실패할 가능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 당신은 이 법률 사건에서 한 개인이 의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을 주장한 사건이라는 점 외에 아는 게 없다 치자. 어떤 기준치 예측을 내리겠는가? 이런 사건이 승소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겠는가? 합의를 보는 경우는 얼마나 되겠는가? 합의를 본다면 합의금은 얼마겠는가?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이 사건은 비슷한 청구권 사건에 비해 승산이 높은가 낮은가? 우리는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추가 투자를 하고 있다.
매몰 비용 오류의 사례다. 24. 자본주의의 동력. 계획 오류는 만연한 낙관 편향이 드러난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우리는 대부분 세상을 실제보다 더 온화하게 보고 우리 속성을 실제보다 더 좋게 보며 우리가 세운 목표의 성취 가능성을 실체보다 더 높게 본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우리 능력을 과장하는 성향도 있어서 낙관적 과신을 낳는다. 낙관 편향은 그것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인지 편향일 것이다. 낙관 편향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위험이 될 수도 있어서 기질적으로 낙관적인 사람은 행복하지만 동시에 신중해야 한다. 낙관주의자. 낙관주의는 흔하지만 일부 운 좋은 사람은 유독 더 낙관적이다. 유전적으로 낙관 편향을 타고난 사람은 자신을 이미 행운아라고 느끼기 때문에 구태여 행운아라고 말해줄 필요도 없다. 낙관적 태도는 주로 유전되며 매사에 밝은 면을 보려는 이런 성향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유익한 보편적 기질 중 하나다. 자녀를 위해 소원 하나를 쓸 수 있다면 낙관적 기질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라. 낙관주의자들은 보통 더 명랑하고 행복하며 따라서 인기가 좋다. 실패나 어려움에도 꿋꿋하게 적응하고 우울증에 빠질 확률도 적고 면역 체계는 더 강하고 건강도 잘 챙기고 남보다 더 건강하다고 느끼며 실제로 더 오래 살 확률도 높다. 자신의 예상 수명을 보통 통계보다 더 길게 잡은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은 더 오랜 시간 일하고 미래 수입을 더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이혼 뒤에도 재혼할 확률이 더 높고 희망이 경험을 이긴 전형적인 예, 개별 종목에 베팅하는 성향이 있다. 물론 낙관주의가 축복이 되는 경우는 편향이 적을 때이고 현실 감각을 잃지 않은 채 긍정적인 것을 강조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우리 삶에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결정은 우리 삶을 바꿔놓는다. 이들 중에는 평범한 사람보다는 발명가, 도전적 사업가, 정치 지도자와 군사 지도자가 많다. 이들은 도전하고 위험을 무릅쓴 덕에 지금의 위치에 왔다. 재능 있는 사람이고 이제까지 운도 좋았던 사람이다. 그들 생각보다 더 운이 좋은 게 거의 틀림없다. 이들은 분명 기질적으로 낙관적이다. 소규모 사업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중간급 관리자보다 일반적으로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성공한 경험이 있어서 자기 판단과 상황 통제력을 확신했다. 게다가 남들의 존경을 받으니 자신감은 더 굳건해진다. 이 논리는 하나의 가설로 이어진다. 타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낙관적이고 과신하기 쉽고 본인 생각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가설이다. 개인이나 기관이 중대한 위험을 자발적으로 감수할 때마다 낙관 편향이 관여한다는, 때로는 지배한다는 증거도 있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은 흔히 확률을 가볍게 보고 실제 승산을 알아보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낙관주의자들은 잠재적 위험을 잘못 읽기 때문에 자신이 신중하지 않을 때도 신중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앞으로의 성공을 확신하는 탓에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그 덕에 사람들에게서 쉽게 재원을 끌어오고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성공 전망을 끌어올린다. 낙관주의는 다소 기만적인 측면이 있을지라도 행동을 해야 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업가의 망상. 미국에서 소규모 사업이 5년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약 35%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그 통계가 자기에게도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설문조사 결과 미국 사업가들은 자기 업계의 전망을 좋게 보는 성향이 있어서 동종 업계 모든 사업의 성공률을 묻는 질문에 평균 60%라고 대답했다. 실제 확률의 거의 2배다. 자기가 시작한 벤처 사업의 승산을 평가할 때
편향은 더욱 빛을 발한다. 이들의 무려 81%가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10점 만점에 7점 이상으로 생각했고 33%는 실패 확률이 제로라고 대답했다. 이런 식의 편향은 새삼스럽지 않다. 최근에 이탈리아 식당을 개업한 사람을 인터뷰한다면 성공 가능성이나 자신의 운영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들어야 한다. 식당 주인이 실제 확률을 알아보려고 애썼더라면 그래도 여전히 그 사업에 돈과 시간을 투자했을까? 다시 말해 새로 문을 연 식당의 60%가 3년이 지나 문을 닫는다는 실제 확률을 알았다면 그 확률에 주목했을까? 그는 아마도 그런 외부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낙관적 기질의 장점 하나는 장애물을 만나도 하던 일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인내에는 대가가 따를 수 있다. 토머스 아스테브로는 인상적인 연구 시리즈 낙관주의자들이 안 좋은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주목했다. 그는 캐나다 단체인 발명가 지원 프로그램의 자료를 이용했다. 발명가에게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그들 아이디어의 상업적 전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들은 각 발명품을 사람들의 욕구, 생산비, 예상되는 수요 추세 등 37개 기준에서 면밀히 점수를 매겨 평가한다. 평가자들은 각 항목에 점수를 매긴 뒤 이를 요약해 A, B, C 등으로 나타내는데 D나 E는 실패가 예상된다는 뜻이다. 이들이 검토하는 발명품은 70% 이상이 실패 예상 통보를 받는다. 이 확률은 놀랍도록 정확해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411개 발명품 가운데 상업화에 성공한 것은 고작 5개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실패했다. 실패가 빤히 예상되는 점수를 받은 발명가 중에 약 절반은 개발을 포기했다. 그런데 47%는 가망 없다는 통보를 받고도 개발을 지속했고 끈질긴 또는 고집센 이들은 처음 손실이 평균 2배로 불어난 뒤에야 사업에서 손을 뗐다. 비관적 조언을 받고도 이를 계속 추진한 경우는 낙관적 성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발명가들 사이에서 비교적 흔히 나타났다. 그리고 발명가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낙관주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사적인 발명에서 나오는 수익은 사모펀드와 고위험 증권에서 나오는 수익보다 낮았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영업에서 얻는 이익은 그저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좋은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로 자기 사업을 하기보다 그 기술을 다른 업체에 팔 때 평균적으로 이익이 더 높다. 이런 사실로 볼 때 낙관주의는 널리 퍼져 있고 완고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볼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대부분의 바람직한 특징에서 대부분의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우수하다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결론 내렸다. 실험실에서 사람들은 이 믿음에 선뜻 적은 액수에 내기를 걸기도 한다. 이런 우월감 확신은 시장에서 당연히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대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회사 자산을 그곳 소유주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 기초해 더러 값비싼 합병과 인수에 엄청난 베팅을 한다. 이때 주식시장은 다른 회사를 사들인 매수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공통된 반응을 보인다. 대기업 통합은 성공보다 실패가 많다는 걸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잘못된 인수는 이제까지 자만 가설로 설명되었다. 매수 기업의 경영진은 그들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유능하지 않다는 가설이다. 경제학자 울리크 멜멘디어와 제프리 테이트는 최고 경영자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회사 주식의 양으로 낙관적인 경영자들을 가려냈고 대단히 낙관적인 지도자는 과도한 위험 부담을 떠안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주식을 발행하기보다 빚을 떠안았고 매입 대상 기업에 돈을 너무 많이 지불하고
기업 가치를 파괴하는 합병을 감행할 공산이 남보다 크다. 멜맨디어와 테이트가 측정한 결과 놀랍게도 최고 경영자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면 합병에서 매수 기업의 주가는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다. 주식시장은 자신감이 지나친 최고 경영자를 식별하는 능력이 있는 모양이다. 이 결과는 비록 최고 경영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 해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 가지 혐의를 벗겨주는 셈이다. 즉, 기업 지도자가 건전하지 않은 베팅을 하는 이유는 남의 돈으로 베팅을 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개인적 위험이 클 때 큰 위험 부담을 떠안는다. 자신감이 지나친 최고 경영자가 초래하는 피해는 언론이 그들을 유명인으로 떠받들어 줄 때 더 심각해진다. 이는 유명 언론이 최고 경영자에게 상을 주면 주주가 손해를 본다는 뜻이기도 하다. 멜맨디어와 테이트는 이렇게 쓴다. 최고 경영자가 상을 받으면 그 기업은 주가와 경영 실적이 모두 떨어진다. 동시에 최고 경영자는 보수가 올라갈 뿐 아니라 책을 쓰거나 다른 기업의 사회이사로 참여하는 등 대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쓰며 인위적인 이익 조정에 관여하기 쉽다. 여러 해 전에 아내와 함께 밴쿠버 아일랜드로 휴가를 떠나 숙소를 찾던 중에 숲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길가에 있는 멋지지만 방치된 듯한 모텔을 발견했다. 주인은 매력적인 젊은 부부였고 묻지도 않은 자기들의 사연을 들려주었다. 두 사람은 엘버타에서 학교 선생을 하다가 삶을 바꿔보기로 결심하고 노후를 대비해 모아둔 돈으로 지어진 지 10년이 넘은 이 모텔을 사들였다. 이들은 예전 주인 67명이 성공하지 못해서 모텔을 싸게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진지하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면서 대출을 받아 옆에 식당을 지어 건물을 더 돋보이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67명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을 예상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대담함과 낙관주의는 모텔 소유주부터 슈퍼스타 최고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닌 공통 분모다. 위험을 감수한 사람 대부분은 끝내 실망스러운 결과를 맛볼지언정 사업가들이 낙관적 시각으로 위험을 감수한 덕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런던 경제대학의 마르타 코엘료는 소규모 사업 창업자들이 필시 실패로 끝날 결정을 내리고 정부의 그 결정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어려운 정책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수년 내에 파산할 게 뻔한 미래의 사업가를 지원해 줘야 하는가? 행동경제학자 다수가 자유지상주의적 온정주의 방식을 좋아해서 사람들이 알아서 저축하도록 내버려 두기보다 저축을 좀 더 많이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가 소규모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지, 지원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이렇다 할 만족스러운 답이 없다. 경쟁 간과 사업가들의 낙관주의를 희망사항으로 해석하면 편하겠지만 낙관주의를 그런 감정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인지 편향, 특히 시스템 1의 주요 특징인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편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 목표에 집중하고 내 계획을 기준점으로 삼은 채 관련 기저효를 간과하면서 계획 오류에 빠진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춘 채 타인의 계획과 능력은 간과한다. 과거를 설명할 때도 미래를 예상할 때도 능력의 역할에 집중하고 운의 역할을 간과하는 탓에 쉽게 통제 착각에 빠진다. 아는 것에 집중하고 모르는 것을 간과해 자신의 생각을 과신한다. 운전자의 90%가 자신은 평균보다 운전을 잘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는 심리학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로 이제는 문화의 일부가 되었으며 더 일반적인 평균 이상 효과의 대표적인 예로 자주 거론된다. 그러나 최근에 이에 대한 해석이
자기 과장에서 인지 편향으로 바뀌었다. 아래 두 질문을 보자. 당신은 운전을 잘 하는가? 당신은 평균보다 운전을 잘 하는가? 첫 번째 질문은 쉬워서 재빨리 대답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운전자가 그렇다고 대답한다. 두 번째는 운전자들의 평균 실력을 알아야 하는 훨씬 어려운 질문이라 응답자 대부분은 진지하고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쯤 되면 독자들도 사람들이 어려운 질문을 쉬운 질문으로 바꿔 대답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평균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자신을 평균과 비교한다. 평균 이상 효과를 자기 과장 성향이 아닌 인지 편향으로 해석하는 증거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일에 대해 물으면 당신은 낯선 사람과 말을 트는 것에서 평균보다 나은가? 주저없이 자신을 평균 이하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대로 잘하는 활동에서는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성향이 있다. 나는 혁신적 기업을 창업한 사람과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기회가 몇 번 있었다. 회사에서 당신이 얻은 결과는 어느 정도나 실제 노력에서 나오는가? 너무 뻔한 질문이어서 보통 그 자리에서 대답하는데 나는 조사한 작은 표본에서는 그 답이 8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이 대담한 사람들은 성공을 확신하지 못할 때조차 자기 운명은 거의 전적으로 자기 손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명백히 틀린 생각이다. 신생회사의 성패는 회사 내부의 노력뿐 아니라 경쟁사의 성과와 시장 변화에도 달렸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원리가 작용해 사업가들은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것, 이를테면 계획과 활동, 자금 동원력처럼 눈앞에 보이는 위험과 기회에 주목한다. 경쟁사를 잘 모르다 보니 경쟁이 거의 없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경쟁 간과 개념을 만든 콜린 캐머러와 댄 로벨로는 당시 디즈니 스튜디오 회장의 말을 인용해 그 개념을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 그 많은 영화, 메모리얼 데이, 인디펜던스 데이 등이 왜 한 날 개봉되느냐는 질문을 받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자만이죠, 자만. 자기 사업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스토리 부서도 훌륭하겠다. 마케팅 부서도 훌륭하겠다. 이제 개봉만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죄다 똑같이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어떤 주말에는 5편이 한꺼번에 개봉하는데 그 상영관을 무슨 수로 채우겠어요? 자만을 언급한 솔직한 답이지만 경쟁 스튜디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오만이나 거만을 지적한 말은 아니다. 결정을 내릴 때 경쟁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뜻일 뿐이다. 그리고 그 결정에서도 어려운 질문이 좀 더 쉬운 질문으로 대체되었다. 다른 스튜디오가 개봉할 영화를 생각하면 몇 명이나 우리 영화를 보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지만 스튜디오 경영자들은 우리 영화는 재미있는가? 우리 조직은 영화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가? 라는 더 단순한 질문,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식과 관련 있는 질문을 던졌다. 시스템 1에게 친숙한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원리와 바꿔치기는 경쟁 간과와 평균 이상 효과를 낳는다. 경쟁을 간과한 결과 과도한 진입 현상이 벌어진다. 시장에서 이익을 내며 버틸 수 있는 수보다 더 많은 경쟁작이 시장에 뛰어들어 평균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제 막 시장에 뛰어든 스튜디오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이 효과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수 있다. 사실 지오반니 도시와 댄 로벨로는 비록 자기는 실패했어도 그 과정에서 좀 더 자격 있는 경쟁사에 새로운 시장을 소개해 준 꼴인 기업을 가리켜 낙관적 순교자라 부른다. 경제에는 이롭지만 투자자에게는 나쁜 기업이다. 과신.
듀크 대학 교수들은 대기업 최고 재무 책임자들을 상대로 S&P의 이듬해 수익을 예측해 보라는 설문조사를 여러 해 실시했다. 그렇게 1만 1,600건의 예측을 모아 정확도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명확했다. 대기업의 재무 책임자들은 주식시장의 단기 미래를 전혀 감 잡지 못해서 이들의 추정치와 실제 수치의 상관관계는 제로보다 오히려 약간 낮았다. 이들이 시장 상황이 안 좋을 거라고 말했을 때 실제로는 더 좋아진 때가 약간 더 많았다.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도 있다. 진짜 안 좋은 소식은 최고 재무 책임자는 자신의 예측이 쓸모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는 것이다. 설문 참가자들은 S&P 수익 예측 외에도 두 가지 추정치를 더 내놓았다. 하나는 가치가 너무 높게 매겨졌다고 90% 확신하는 수치, 또 하나는 너무 낮게 매겨졌다고 90% 확신하는 수치다. 두 수치 사이의 간격을 80% 신뢰 구간이라 부르고 그 구간 밖에 놓이는 뜻밖의 결과를 깜짝 결과라 부른다. 보통 사람이 여러 사례를 놓고 이 추정을 해보면 그 추정치의 약 20%가 깜짝 결과로 분류된다. 그런데 최고 재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깜짝 결과가 예상보다 3배 이상 높은 67%가 나왔다. 이 말은 최고 재무 책임자가 시장을 예측하는 자신의 능력을 터무니없이 과신한다는 뜻이다. 과신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원리가 나타난 또 하나의 사례다.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보에 의존해 수량을 추정하고 조리 있는 이야기를 구성해 그 추정치를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어쩌면 정말 몰라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정보를 이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듀크대 교수들은 깜짝 결과를 20%로 줄일 신뢰 구간을 계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깜짝 결과가 나오는 비율을 보통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최고 재무 책임자들은 해마다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다음에 S&P 수익이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30% 사이일 확률은 80%다. 최고 재무 책임자들의 지식을 더욱 정확히 말하면 무지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신뢰 구간은 그들이 실제로 말한 신뢰 구간보다 4배 이상 더 넓어야 한다. 여기에 사회 심리학이 등장한다. 신뢰할 만한 최고 재무 책임자가 내놓는 답치고는 누가 봐도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동료에게 S&P 수익이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30% 사이일 확률이 높다라는 정보를 주는 최고 재무 책임자는 비웃음을 받으면서 사무실에서 쫓겨나기 십상이다. 신뢰 구간이 넓다는 것은 무지를 시인하는 꼴인데 재무에 일가견이 있다는 이유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비록 자신은 아는 바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해도 그 사실을 시인해 버리면 대가가 따를 수 있다. 트루먼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말하고 나서 반대 입장을 덧붙일 때 사용하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경제학자들의 신물이 나서 명확한 입장을 가진 팔이 하나인 경제학자를 찾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과신하는 전문가의 말을 받아들이는 조직은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최고 재무 책임자들을 연구 조사한 결과 S&P 수익을 확신하고 낙관하는 사람들은 자기 회사의 전망도 과신하고 낙관했는데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보다 위험을 더 많이 떠안았다. 나심 탈레브가 주장했듯이 경제 주체가 주변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피해야 할 위험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낙관주의는 사회에서도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위험한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포상을 받는다. 대침체로 이어졌던 금융위기의 교훈 하나는 전문가들 사이에 그리고 기관들 사이에 경쟁이 과열되어 위험과 불확실성에 집단적으로 무지해지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다.
과신을 선호하는 사회적, 경제적 압력은 재무나 금융 예측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다른 분야도 이름 있는 전문가라면 높은 자신감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필립 테틀록의 관찰에 따르면 자신감이 과도한 전문가일수록 뉴스에 초대받아 한껏 뽐낼 기회가 많아진다. 과신은 의학계에서도 풍토병처럼 퍼진 게 아닌가 싶다.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환자를 조사한 연구에서 부검 결과를 그 환자가 살아있을 때 의사가 내린 진단과 비교했다. 의사도 진단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 결과 사망 전 진단을 임상의가 전적으로 확신한 경우 중 40%가 오진이었다. 여기서도 의뢰인이 전문가의 과신을 부채질한다. 임상의가 머뭇거리는 모습은 일반적으로 단점이자 나약함의 신호로 간주된다. 확신은 불확실함보다 높이 평가되는데 환자 앞에서 불확실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하다. 자신의 무지를 고스란히 인정하는 전문가는 확신에 찬, 그래서 고객의 신뢰를 받기가 쉬운 다른 경쟁자로 대체될 수도 있다. 불확실성을 편향되지 않게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합리성의 초석인데도 사람들과 여러 기관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 위태로운 상황에서 극도의 불확실성은 사람들을 무력하게 하고 위험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추측만 가능할 뿐이라고 시인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러는 그저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된다. 과장된 낙관주의를 떠받드는 감정, 인지, 사회 요소가 모두 합쳐지면 사람을 들뜨게 만들어 덜어는 승산을 알았다면 피했을 위험까지 떠안게 된다. 경제에서 잠재적 위험을 잘 떠안는 사람이 위험 부담이 큰 도박을 유난히 좋아한다는 증거는 없다. 단지 소심한 사람보다 위험을 잘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댄 로벨로와 나는 과감한 예측과 소심한 결정이란 말을 만들어 위험을 떠안는 이면의 사정을 설명했다. 강한 낙관주의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좋게 말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낙관주의가 실행에 기여하는 바는 분명 긍정적이다. 낙관주의의 주된 이점은 중간에 좌절해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먼에 따르면 낙관적 해명은 자아상을 지켜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낙관적 태도는 성공의 공은 챙겨도 실패의 벌은 거의 떠안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학습될 수 있으며 셀리그먼은 보험, 방문, 판매, 인터넷이 없던 시절의 흔한 방식처럼 실패율이 높은 다양한 직업에서 이 훈련 효과를 증명했다. 화난 주부가 면전에서 문을 쾅 닫았을 때 지독한 여자군 이라는 생각이 나는 무능한 영업사원이야 라는 생각보다 분명히 한 수 위다. 낙관주의는 과학 연구가 성공하는데도 필수라는 게 내 생각이다. 성공한 과학자치고 덜어는 자신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부풀리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본 적이 없으며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사소한 실패가 계속되고 좀처럼 성공을 맛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말해 과학 연구의 운명 앞에서 풀이 죽는다. 실패 사전 점검, 부분 치료. 확신에 찬 낙관주의는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나는 낙관적이지 않다. 이제까지 사람들을 훈련해 자신의 판단 정확도를 반영하는 신뢰 구간을 말하려 하려는 시도가 수없이 있었지만 그런대로 성공했다는 보고는 몇 건 안 된다. 그중에 자주 언급되는 성공 사례가 정유사 로열 더치쉘의 지질학자들 이야기인데 결과가 알려진 다양한 과거 사례를 학습한 뒤에 시추 가능 지점을 예상하자 지나친 확신이 줄었다. 이 외에도 판단을 내릴 때 다른 가설을 고려하게 하면 과신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아도 줄었다.
그러나 과신은 시스템 1의 특성에서 나온 직접적 결과이며 이 특성은 길들일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 주관적 확신은 스스로 만든 이야기에 논리적 일관성으로 결정되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보의 양과 질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낙관주의와 개인을 길들이는 능력은 개인보다 조직이 나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좋은 방법을 알려준 사람은 내 적대적 협력자이자 편견 주장에 맞서 직관적 결정을 옹호하고 알고리즘에 거세게 반대하는 게리 클라인이다. 그는 자신의 제안을 실패 사전 점검이라 이름 붙였다. 점검 절차는 간단하다. 조직이 중요한 문제를 거의 다 결정했지만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을 때 그 결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모아 짧게 회의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말로 시작한다. 1년 미래로 갔다고 상상합시다. 우리는 그 계획을 그대로 실행했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 그 참담함의 내력을 짧게 써보세요. 게리 클라인의 실패 사전 점검은 대개 그 즉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다보스에서 가볍게 이 이야기를 꺼내자 뒤에 있던 사람이 구시렁댔다. 그나마 그걸 알았으니 다보스에 온 보람이 있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세계적 기업의 최고 경영자였다. 실패 사전 점검은 두 가지 주요 장점이 있다. 일단 어떤 결정이 내려졌다 싶으면 집단적으로 그 결정에 순응하기 쉬운데 그런 상황을 막는다는 점, 그리고 박식한 사람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팀이 한 가지 결정에 의견을 모으면, 특히 거기에 지도자의 입김이 들어가면 그 계획을 바라보는 대중의 의심은 차츰 억제되고 그 의심은 마침내 팀과 지도자를 향한 잘못된 충정의 증거로 취급된다. 의심 억제는 결국 과신을 낳고 팀에서는 결정을 지지한 사람만 발언권을 갖는다. 실패 사전 점검의 큰 장점은 의심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결정에 의심을 품은 사람을 격려해 앞서 생각하지 못한 위험 요소를 찾아보게 한다. 실패 사전 점검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돌발적인 심각한 상황까지 철저히 막지도 못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편향과 무비판적 낙관주의 편향에 취약한 계획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낙관주의와 관련한 말들. 그들은 통제 착각에 빠져 문제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한다. 저들은 경쟁관과 병에 걸린 급성 환자 같다. 그들은 실제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고 믿는 것 같다. 과신의 사례다. 실패 사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누군가는 우리가 간과한 위협을 생각해 낼지도 모른다.